제 생각에는 현재 가격 조정이나 약간의 약세를 보이는 것들이 네. 너무 빠른 시간에 가파르게 올랐던 것에 대한 일종의 숨고르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엔비디아 납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분위기가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시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반도체주 그동안 흔들림 없이 오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타 방송국에서 조만간 엔비디아 조정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조정이 시작되긴 네. 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초 대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HBM 수혜주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것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론 지수 자체도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도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 시장을 아웃퍼폼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되는 것들이 PR이 이제 가파르게 높아지는 측면들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IT의 전반적으로 IT 텍들, 미국의 텍 기업들의 PR에 이제 눈높이를 맞춰주는 수준까지 일정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가격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는 현재 가격 조정이나 약간의 약세를 보이는 것들이 시장이 훼손됐다거나 올해 연말까지 연간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너무 빠른 시간에 가파르게 올랐던 것에 대한 일종의 숨고르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추세적으로 그동안 강했던 것이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숨고르기라는 건 약간의 이제 어떤 조정을 끝내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전히 반도체는 이제 업사이클의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특히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은 2분기가 3분보다 3분기나 더 좋아지고 또 4분기는 좀 더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실적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마이크론이 큰 조정을 좀 보였는데 어쨌든 실적 발표한 것을 보면은 시장 예상치보다도 약간 높던가 아니면 뭐 거의 부합하는 근데 이제 뭐 가이던스가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하락의 이유를 정확하게 어디에서 지금 찾고 있나요? 마이크론 실적만 놓고 보면 제가 어제 다시 확인해봤는데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보다 살짝 오버퍼폼을 한 것이 보이는데 이제 3분기 매출 예상 가이던스가 시장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는데 사실 그 차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기보다는 이미 한 주 전쯤에 엔비디아가 큰 폭의 조정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HBM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사실은 기존의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빠르게 먼저 시장에서 선반영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조정받은 것들의 여파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이 더 크다고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 3분기에는 실적 가이던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더 가격 상승폭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했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본격적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원래 마이크론은 좀 지르는 가이던스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지르는 편이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지? 약간 이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사실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질렀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멘트들이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멘트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수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다지 뭐 이렇게 과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 삼성전자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퍼포먼스나 포트폴리오 이런 것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IR 쪽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을 설득할 만한 뭔가 좋으면 좋다고 안 좋으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신뢰를 쌓고 어쨌든 밸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좀 뒤처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보통 4개 정도 자료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워드 파일도 있고 PPT 파일도 있고 또 요약본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쪼개가지고 제품별로 실적에 어떤 면에 차이가 있었고 또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런 것들 정말 설명을 해주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 단순히 실적이 얼마였다를 떠나서 투자자들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보다 나스닥에 있는 IT 기업들이 좀 더 밸류를 높게 어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마이크론은 상당히 보면은 IR 측면에서는 굉장히 투자자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면 그런 것들이 주가에도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삼성전자가 상당히 뭐 보수적이다 아니면 좀 불확실하게 얘기를 한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기는 했었죠. 지금 마이크론이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고 물론 그 다음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것이 결코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리한 것일 수 있다. 그만큼 반도체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또 거둘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렇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8월 결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분기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조금씩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먼저 이제 선반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2분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곧 코앞에 닥쳐 있는데 그때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마이크론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3%, 5%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10% 넘어서서 13% 정도를 달성했다는 얘기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1분기에 대비했을 때 그 정도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들이 기존 디램 낸드는 조금 더 앞서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게 우리가 가이던스를 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미 던져지고 있다 보면 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 그 뭐죠? 콜 테스트 이것이 2분기 안에는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거의 했었죠. 이제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시장의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흐름이.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같이 게스트로서 만나서 네. 방송이 보여지지 않는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정보를 모으기도 하고 의견을 듣기도 하는데 삼성전자 2분기에 엔비디아 납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분위기가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이 한 3주 전쯤인가 로이터 통신에서 두 가지 문제 이슈를 제기했는데 물론 당사자들이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열 이슈와 그다음 전력소모 과다 문제가 정말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납품하지 못한 진짜 원인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로이터의 그 보도 내용을 맞다고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 원인은 몇 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원인인지에 따라서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내에도 개런티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르니까 하긴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만약 발열 문제면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참 어려운 문제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부분은 정확치 않게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저보다 삼성전자 쪽에 내부 사정을 좀 더 아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들었던 그분들은 확실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내부 기밀을 얘기해 주지 않는데 설계 문제의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진 않는다라는 의견도 조금씩 있는 거로 봐서는 그렇다면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세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은 설계 이슈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근데 그 이슈가 처음 나왔던 게 이제 한 달 정도 이미 지났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추가로 2,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당사자가 확인해 준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죠. 같은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가능성 완전히 배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어쨌건 말을 번복하게 되는 번복은 아니죠. 그러니까 실행을 못하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삼성전자에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현재 나온 게 있나요? 아직 공적인 입장은 없고요. 사실은 삼성전자 또 그 후에 사실은 DS 분야 수장이 교체되는 어쨌든 그런 인사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취임하게 된 전영현 부회장님이 그동안의 문제점, 현재 상황들 파악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온전히 끝나야지 거기 솔루션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될 것 같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페일이 아니다, 현재 테스트 중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분명히 삼성전자를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이 결과 나올지는 본인도 얘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또 들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피해서 자꾸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를 나눴었던 원인 중에서 설계 이슈라면 그건 한미 반도체는 전혀 상관이 없는 쪽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칩과 칩 사이의 본딩에서의 문제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딩 방식 자체의 근원적인 문제일 수가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것은 TCF라는 필름을 각 층마다 깔아서 미리 접착을 시키고 올라가는 건데 그 방식 자체의 한계점이라면 결국에는 MR 머프 방식, SK 하이닉스의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 방식을 쓰기 위해서는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장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그 문제가 선행되어야지만 본격적인 문제 해결에 갈 수 있는 분인데 사실은 둘 중에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한두 주 안에 금방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장비를 새로 사야 되느냐,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느냐, 둘 다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좀 그동안 좀 동네 바보형 취급을 당하다가 요즘 뭐 D램 쪽의 쇼티지 문제, 그다음에 낸드에서의 어떤 약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로 인해서 이 HBM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만 가지고도 지금 주가 이상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요즘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레가시 쪽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는 모양이에요. 레거시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고요. 사실은 국내 기업들, 칩메이커들은 레거시 제품을 거의 안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HBM이냐 HBM이 아닌 기존에 우리가 많이 만들어있던 D램과 낸드 제품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서 디자인 룰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HBM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기존에 만들던 GDDR5, 6 같은 제품을 적층해가지고 만들었던 패키지의 방식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질문하신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이크론이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5% 정도 될까 말까 한데 그게 1분기에서 2분기를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확대됐다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3, 4%에서 13%가 됐다. 이 얘기는 기존의 그래픽 D램, 모바일 D램, 서버 D램, 그 다음에 SSD에 들어가는 낸드의 제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더 영향이 훨씬 컸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론보다 더 큰 볼륨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은 그쪽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GPU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그냥 그럴 수도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가볍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삼성전자가 어떤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 갖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탈메모리를 해야 되는 것. 이게 일단 이것이 급선무이고 이것이 가급적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10년, 1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우리의 먹거리가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 탈메모리라는 방식 중에 하나가 파운더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정말 메모리가 아닌 CPU나 GPU 같은 로직,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칩을 직접 설계해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삼성전자는 두 가지를 일단 다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GPU라는 게 사실 기존에 삼성전자가 해왔던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CPU는 일정 부분 했었죠. 본인의 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을. 근데 물론 시장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아서 그게 이제 엑시노스 자사 제품 휴대폰에만 들어가는 정도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도 아직은 제대로 성공했다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GPU라는 거는 아직 그 정도 시도도 해보지 않았던 그렇지만 지금 AI 시대에는 CPU보다는 GPU가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CPU 말고 GPU를 한번 노킹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은 아직은 전략적으로 구체화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진로를 두고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아주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 초에 HBM뿐만 아니라 과연 미래에 어떤 것들이 과연 먹여 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던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불식시켜 주려면은
대규모 M&A를 통해서 뭔가 확실한 것에 이정표를 찍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먹거리를 떠나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 제시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태핑해보고 있는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떤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다가 분명히 확신이 섰을 때 아마 대규모 투자가라든지 대규모 M&A 같은 것들이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주 회장님이 최근에 미국에 가서 3주 정도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 미팅들을 하고 왔잖아요. 네. 그 중에 아마 상당 부분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실무단에서 결정된 건 없지만 여러 가지 후보들은 이미 결정하고 왔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돌아왔을 때 그것도 아마 실무부서 임원들하고 끊임없는 디스커션을 통해서 아마 타당성 같은 것도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성공 가능성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HBM이라든가 AI 반도체 이쪽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AI 소프트웨어 이것들을 인프라를 활용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크게 부각될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쪽을 강화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합 솔루션 업체 쪽으로 진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더 강해 보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XL이라고 하는 어째 전체 칩들을 하나로 우리가 빠르게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 같은 인프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판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보면은 PIM이라고 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두 가지 기능을 칩 하나에 구현하겠다, 원칩으로 구현하겠다는 이 두 가지가 현재까지는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일단 방점을 두고 있는 거라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ARM이라든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런 랭귀지 세트라든지 아키텍처 쪽의 생태계 쪽은 삼성전자가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노하우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는 국내 생태계가 또한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인프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요새 시세를 분출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그 일어나게 될 어떤 흐름, AI와 관련해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에 대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늘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하면서 퀄컴과 브로드컴의 주가가 이제 마르고 아마존 또 시가총액이 여기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하면서 아마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쪽에 팹리스 쪽에 어떤 주도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관심이 아마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시소 게임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 쪽에서 한동안 주식 시장을 이끌고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이뤘을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를 갖고 있거나 플랫폼 업체들이 좀 한동안 또한 부진했던 부분들을 또한 이제 상승 기류를 타는 시점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보면은 최근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어쨌든 그런 기관들 보면은 올해 S&P 500가 6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앞으로도 몇십 %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결국엔 그걸 구성하는 기업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축이 하나가 시총을 이끌었으면 그 다음에는 잠시 쉴 때는 또 이쪽에서 축을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의 지금 시소라고 해야 될지 서로 바톤을 주고받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AI는 결국 로봇으로 계속 확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젠슨 황도 그 뭐 로봇주들,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 그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뭐 웨어러블 로봇이니 뭐냐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약해서인지 그런 이야기가 어느샌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로봇과 관련된 어쨌든 우리가 이름 알만한 대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있긴 있는데 사실은 뭐 일본에도 좀 있고 유럽에도 좀 큰 기업들이 로봇 전문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 되게 생소한 이름들일 거예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쪽에 대해서 투자에 관심을 갖거나 또한 우리가 관심하고 정말 주식을 사거나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 같은 것들이 하드웨어 쪽으로서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축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AI를 활용하는 건 결국 플랫폼 쪽이겠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어쨌든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어떤 복잡한 연산을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인데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하드웨어 쪽의 발달 수준이 그렇게 빠르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쪽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그거는 법규 규제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실제로 제도가 바뀌어야지 실제로 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굉장히 단기간 안에 어쨌든 실적이 확 올라간다든지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반면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오픈AI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플랫폼 업체들은 쉽게 사실은 소프트웨어만 잘 구현하고 학습만 제대로 시켜놓으면은 바로 론칭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결국 AI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반도체 그 팩트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디램 뭐 쇼티지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뭐 자율주행 혹은 뭐 로봇 관련해서 이 반도체 이 디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막대한 그 수요가 생길 것이다. 지금의 이 공급 가지고는 정말 계속해서 쇼티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요즘 슬슬 나오거든요. 이건 일단 사실인 건가요? 일단 그런 얘기들은 항상 주가 상승기가 되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삼성전자가 그 엄청난 사이클이 왔다 10만 원, 9만 원대 찍으면서 나왔던 이야기들하고 비슷해서 근데 우리가 그때 다른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믿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 일단 뭐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4년 정도에서 업사원이 계속 반복될 뿐이지 소위 말하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원자재나 부동산, 조성, 건축 같은 데서 존재하는 사이클인 거고요. 반도체는 여지까지도 수십 년 동안 슈퍼사이클은 존재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냥 좋아질 거, 마냥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기대는 일단은 우리 안 갖는 게 현실적이라 먼저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눈에 보이는 굉장히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는 섹터가 존재하고 새로 등장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보다 볼륨이 훨씬 더 크지만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섹터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쇠퇴하는 섹터와 라이징하는 섹터 사이의 수요 공급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루틴하게 지금 연간 비트 그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디램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사이, 낸드는 30에서 35% 사이. 이게 그나마 2015년 이후로는 거의 플랫하게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슈퍼사이클이 존재한다면 2015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2017년, 2018년에 슈퍼사이클리가 나왔었거든요. 5년 동안 대호황기가 온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반도체가 가격이 급등하면서 뭐 55조 원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 나오고 할 때 그때도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에 있었던 거지 수요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AI 수요가 나는 거는 쇠퇴하고 있는 수요를 대체해주는 바톤을 물려받는 것이지 기존의 수요가 빵빵하게 받쳐주면서 올라가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는 머추어되는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거는 그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지 새로운 수요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확장하고 있는 HBM을 기반으로 한 그 앞에 전방 산업만 보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쇠퇴하는 쪽에 일단 물량은- 휴대폰의 판매량은 이미 10년째 거의 제자리 거림이고요. 그렇긴 하죠.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데스크탑은 이미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제자리 거구를 하는 것도 계산을 수출해 보면 결국에는 연간 비트 그로스가 나오는 거라서 한쪽에서 200% 성장한다고 해서 메모리 전체 수요가 200%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